서준호가 제 손을 잡은 순간 우리 동호회 오빠가 회관문이 열리더니 죽은 남편 불쌍하다. 사진을 들고 있던 신우이 박선숙이 서 죽은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이건 단순한 중년의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불쌍하다. 50대의 과부가 된 제가 파크 죽은 골프 동호회에서 우리 한 오빠가 남자를 만나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불쌍하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정확히는 장례식을 치른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7년을 살아온 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만 집중해 온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떴고 밥을 먹었고 밤이 오면 누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누우는 것, 살아간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7년이 흘러간 지금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뾰족한 바늘처럼 몸을 찌르던 것이 이제는 무딘 돌처럼 변했을 뿐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첫째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고 둘째도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행복한 것을 봤습니다. 손주들이 제게 안겨올 때 그들의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일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어머니가 된 저. 그 공허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은 떠들썩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지를 넘기는 소리, 욕실에서 나오며 양치질하며 흥얼대던 노래, 저녁 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나오던 웃음소리, 그것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인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그것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제 발자국 소리만 울렁거립니다. 밥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그 침묵은 때론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쟤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일을 해보라고. 일이 제일 좋은 약이라고. 하지만 저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세상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침묵이 사라질까요? 밤이 되면 또다시 혼자가 될 텐데요. 또 다른 친구는 취미 생활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좋아하던 것들도 즐기던 것들도 모두 남편과 함께였기에 혼자 그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또 1년 또 다른 1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별 이유 없이 그저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작은 게시판에 붙은 종이를 봤습니다.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골프는 들어봤지만 파크 골프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그 게시판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저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크 골프 동호회 회관을 찾았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된 작은 건물.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새로운 곳을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7년간 집과 병원과 시장을 오가는 것만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회장 김태수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친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저를 멤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이거나 조금 더 나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60대, 70대의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 재미있게 해봐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7년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첫 수업을 받았습니다. 파크 골프의 규칙, 클럽 잡는 법, 정확한 스윙하는 방법.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칙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저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정해진 날 오후가 기다려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웃음이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서준호였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동호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세상 속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할 때 그의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먼저 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이 따라서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지? 저는 회장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최근에 가입하셨어. 말은 적지만 좋은 분이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감정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파크 골프 동호회에 가는 요일이 점점 더 기다려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제 7년의 침묵을 처음으로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서준호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공을 찾으러 숲을 거닐 때 우연히 옆에 있었고, 나중엔 언제나 제 옆에 있었습니다. 동호회에서 가는 길, 골프장에서 공을 찾는 길,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 시간. 어느 순간부터 서준호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공이 또 저쪽으로 빠졌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기다려온 것처럼 누군가와의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짧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물을 마시며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소문은 동호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봤어? 저 사람들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여자 회원 둘이 수군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빨라졌습니다. 과부가 무슨 연애냐? 남편 죽은 지가 몇 년인데 벌써 남자냐? 그 남자도 이혼한 사람이던데.
서로 한 쌍이네. 그 말들은 모두 웃음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말할 때는 항상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시침을 감싼 칼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동호회에 나가는 날도, 서준호를 볼 때도, 그 말들을 마주할 때도 웃음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7년을 침묵으로 견뎌온 눈물이 밤마다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손가락 위에는 여전히 남편이 해줬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7년을 그 반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동호회의 누군가는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지연님은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그 말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서준호는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한번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준호도 잃을 수 없었고 남편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호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울었습니다. 7년을 참아온 눈물이,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참아온 눈물이 모두 나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파크골프 동호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준호가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오늘 안 보이셨는데.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힘든 날이라서. 대답을 보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문장이 쟤를 위로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 하지만 서준호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겪고 자식들과 멀어진 상처.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가 제 침묵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이게 맞는 걸까요? 한 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서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서준호와 함께 있는 것이 저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혼 후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독립했고 저는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같아요.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침묵으로, 옆에 있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맞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소문은 여전했지만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밤에 울기는 해도 낮에는 서준호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제게 향하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그 시선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준호가 제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온기만으로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준호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 온기를 죄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했습니다. 동호회에 가면 누군가는 저를 보고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지나갈 때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동호회 회장 김태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지연님, 따로 얘기가 있어서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심판하는 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건전한 동호회입니다. 모두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곳이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둡다니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의 이유가 누구인지. 글쎄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으시다면 좀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오세요. 모임은 즐거워야 하니까요. 그 말은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배려 있는 선배의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출 통보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모임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으니 나가거나 마음을 고쳐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부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메시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 모임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 저는 그 자리에서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7년을 침묵으로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7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가 주장하는 것은 삼부 정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동호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수군대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준호와 저를 함께 봤을 때 명백한 혐오를 담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과부가 무슨 연애냐? 그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향해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호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정 속의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원망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다시 동호회에 갔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을 피해서 도망치면 더 깊은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7년을 침묵 속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난을 마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분위기는 더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쟤를 비난할지를 겨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호회 회장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지연님, 분위기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7년을 침묵으로 견뎌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누구에게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해도 웃었습니다. 따돌려도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부러졌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팽팽했던 현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회장님, 묻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7년간 짓눌려 있던 분노가.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되느냐고요. 회장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7년 동안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제 인생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저는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났고 누군가가 쟤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게 정말 죄일까요? 이 분위기를 흐린다는 게, 제가 사랑한다는 게, 그게 정말 죄라고 생각하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분위기를 흐린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호회를 나왔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그 후로도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소문은 동호회를 넘어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파크 골프를 하는 과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은 금방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은 저를 보고 수군대었습니다. 카페에서, 슈퍼마켓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나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친구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인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고개를 들고 살아갈 것인지, 비난 속에서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마주할 것인지.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서준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호회를 나가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회장의 비난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 저항은 더 큰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비난, 친구들의 침묵.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내가 한 선택이 정말 맞는지 몰랐습니다. 과부가 연애를 하는 것이 정말 죄인지 아니면 산다는 것이 죄인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절망의 밤, 서준호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 상처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동호회를 나간 것, 회장에게 화낸 것, 그로 인해 받게 될 더 큰 비난들.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임에 안 나오셨네요. 혹시? 서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또 울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혹시 서준호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는 건 아닐까?
혹시 제 이기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준호가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심판이 없었습니다. 비난이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이해만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같은 절망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어와도 괜찮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더니 남편의 영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아들입니다. 그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준호를 닮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5살 때의 사진이에요. 지금은 30살입니다. 하지만 저는 5년을 그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저를 버렸고 아들도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그들을 버렸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거든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는 제 부도로 인해 고생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을 망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도. 그래서 저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 위해, 제 무능함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하지만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동시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현 님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밤 혼자라는 생각에 깨어났습니다. 아들이 필요했고, 아내가 필요했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살고 싶은 본능이 있었거든요. 혼자더라도 누군가의 짐이 되더라도 살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다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상처는 주지 못함의 상처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줄 수 없었던 그 무력함.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고 혼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짐이 될까봐. 제 상처는 이름의 상처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역할을 잃고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고 혼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독립했고 저는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혼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7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리고 그 침묵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제도 몰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지연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짐이라면
우리 멈추겠습니다. 당신이 더 외로워진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제 짐이 아닙니다. 정말요? 네. 당신은 저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 말을 입 밖에 꺼낼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거창하지 않은 사랑, 소음이 없는 사랑,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 하지만 그 손을 잡을 때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사랑. 서준호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이것이 죄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고 아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없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죄책감과 사랑이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사랑, 미안함을 안고 하는 사랑. 하지만 그것이 더 진실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죄책감을 안고도 살아가는 것, 비난을 받으면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 손을 놓지 않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비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이 손을 놓지 않겠어요. 그가 제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고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는 남편의 영정을 잡고 한 손으로는 서준호의 손을 잡은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더 큰 비난이 오고 더 깊은 상처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상처가 만나 하나의 온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세상의 비난 앞에서, 제 죄책감 앞에서. 하지만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준호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큰 비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 안에는 내가 7년을 찾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책감에서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살아가기로 하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개의 상처가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은 사랑, 이 온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세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비난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만났을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뒤에서 수군대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다가와 직접 말했습니다. 이지연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 하고 있어?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 벌써? 근데 또 남자를 만나네. 그 말들이 자꾸만 들렸습니다. 밤마다 제 귀에 박혔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집에서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동호회를 나간 후 저는 더 이상 외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호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본다면 더 큰 비난이 올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박선숙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동네 여자들을 모아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 모든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시간은 몇 시였는지, 뭘 했는지, 심지어 제가 입은 옷까지. 그 톡방의 대화를 우연히 봤을 때 저는 몸이 얼었습니다. 봤어? 저 여자 진짜 남편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또 남자를 만나네. 뻔뻔하네, 진짜. 애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아이들은 뭐라고 해? 아이들도 엄마 때문에 창피할 거야. 형부 영정 앞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과부 맞나? 7년이면 충분히 묵혀야 하는데. 이제 8년 차인데 벌써?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 독립한 제 아이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서준호는 이 모든 것을 봤습니다. 톡방의 대화도 봤고 제 겁먹은 표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지연님, 떠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통을 받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눈물로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제가 더 외로워져요. 그게 더 큰 상처가 돼요. 이미 절망했던 그 밤처럼. 하지만 서준호님,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손을 놓지 않기로. 그 말을 할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으면서도 손을 놓지 않기로 했어요. 더 큰 비난이 와도 저는 이 손을 놓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서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더 단단하게.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서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비난 앞에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번의 파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제 아이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누군가는 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전화로 메시지로 만나서 너희 엄마 말이야. 라고. 아버지를 상실한 후에 어머니까지 실망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이중고를 주고 싶었던 것처럼. 그들은 화났습니다. 화가 정말 났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까지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까지 손상될까봐.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절망과 배신감. 첫째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거? 혼자일 수 없다는 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둘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런 짓을 해?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의 판단을 받으면서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죄책감을 안고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숙명이었다는 것을. 현실은 정말 심했습니다. 비난이 커질수록 저는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더 견뎌내야 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서 있어야 하는 나무처럼. 그 폭풍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고 다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 아이들의 실망, 시누이의 집요한 공격, 그리고 가장 무거웠던 것은 나 자신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판단할 때도, 친구들이 저를 외면할 때도, 시누이가 저를 공격할 때도 저는 서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 안에만 저를 살아나게 해주는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온기 없이는 저는 폭풍 속에서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 앞에서. 그리고 그 증명은 서준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올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랑. 아이들은 여전히 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쟤를 공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쟤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난과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오직 이 손을 잡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더 견뎌내야 할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CHAPTER 6에서 더 큰 폭풍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비난받아도 이 손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비난과 고통을 견디고 난 후 우리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톡방의 악플, 아이들의 전화, 시누이의 공격, 동네 사람들의 외면.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저는 서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견뎌내는 것일 뿐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 끝나지 않는 비난, 아이들의 거리감. 이 모든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산처럼.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저를 피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둘째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았지만 그 목소리는 항상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방인과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 목소리로 인해 밤마다 울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폭풍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아이들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만약 이대로 가면 아이들과의 관계는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극도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민했습니다.
서준호와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그를 떠날 것인가? 그것은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손을 맞잡았던 그 온기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 하지만 아이들을 잃는 것은 더 끔찍했습니다. 서준호는 제 고민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묵하고 있는 저를 보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지연님,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봅시다. 뭘 말한다는 건가요? 우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분노를 극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진실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저는 아이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서준호도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첫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둘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서준호가 들어왔을 때 그 분노는 극대화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줄래? 처음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7년의 침묵, 남편을 잃은 후의 절망, 혼자가 되는 것의 두려움, 밤마다 깨어나는 악몽, 파크 골프 동호회에서의 작은 희망, 그리고 서준호를 만난 후의 변화, 폭풍 같은 비난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기로 한 약속, 아이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감춘 모든 것들, 그 과정에서 느낀 죄책감, 슬픔, 그리고 사랑. 아이들은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들었습니다. 쌍수를 거두고 분노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어? 첫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움이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혼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혼자가 될 수 없었어. 누군가가 필요했어.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살고 싶어졌어. 아버지도 그렇게 원했을 것 같아. 엄마가 혼자가 아니기를. 엄마가 다시 살아가기를. 그 말을 할 때 첫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듯. 둘째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이해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아버지를 대체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의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당신들의 어머니도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분이 당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울었습니다. 진짜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어머니를 잃을 것 같았던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던 죄책감이 모두 섞여서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혼자라는 것도 모르고. 미안해.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원했을 것 같은데. 미안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파트 6입니다. 이것이 그날의 결정입니다.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의 배신감을 견디면서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침묵이 아닌 진실을 말하기로.
아이들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과부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였다는 것을, 슬픔을 견디는 여자였다는 것을, 혼자가 될 수 없는 여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둘째도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원했을 것 같아. 미안해.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파트 6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서준호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과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을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오래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비난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파트 5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 파트 6의 그 시간 말입니다. 저는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처럼.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비난과 고통을 견디고 나서 비로소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서준호와 함께 우리가 선택한 미래입니다.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톡방의 악플도, 신우이의 공격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제 마음에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버팀목처럼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봐주었습니다. 슬픔을 견디는 여자, 혼자가 될 수 없는 여자,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여자로, 심지어 그것이 용감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저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엄마 괜찮아? 엄마 뭐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깊게. 서로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둘째도 천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준호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번 만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이렇게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서준호와 함께. 이 이야기는 8년을 거쳐 이곳에 도달했습니다. 침묵의 7년 후, 만남의 1년, 그리고 비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마침내 이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비난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이 평범한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서준호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매일 아침 제 집에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한 아침. 빵을 굽고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평범한 아침.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첫째는 주말에 종종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준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TV를 함께 보면서 웃고, 한 번은 밥을 함께 먹으면서 담소하고, 한 번은 파크 골프 시합을 함께 응원하고, 어느 날 첫째가 서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서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 마치 아들로부터 인정받는 첫 순간처럼. 아니, 당신들의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첫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둘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준호와 1대1로 말하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희가 함께 식사를 했을 때 둘째가 서준호에게 질문했습니다. 서준호님, 제 아버지를 존경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존경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당신들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하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둘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수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아버지의 뜻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머니의 행복을 응원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균형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성숙함으로.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다시 받아들여 준 것에, 그리고 이해해 준 것에, 그리고 함께 해 준 것에. 톡방의 악플도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외면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서준호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밤마다 깨어나는 악몽 속에서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봤습니다. 파크 골프 동호회라는 작은 인연.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비난이 시작되었고 저는 더욱 혼자가 되었습니다. 동호회를 떠나고 집에만 있고 침묵하고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그리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난은 극대화되었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배신감도, 톡방의 악플도, 신우이의 공격도 견디며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해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상.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책감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갑니다. 제 인생을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서준호와 함께 남편의 기억을 품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미래입니다. 비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선택한 미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죄와 사랑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절망과 희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과부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부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된 이지연의 이야기는 마지막에서는 새로운 일상으로 변모했습니다. 8년의 침묵과 비난, 고통과 선택. 그 모든 것을 거쳐서 그녀는 이제 살아갑니다. 그날 이후, 카페에서 아이들과 손을 맞잡은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서준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사랑하는 한 명의 남자로 봅니다. 아버지를 대체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존경하는 남자로.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서준호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서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당신들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하면서. 그 말이 둘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아버지의 뜻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제 둘째는 서준호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경험과 인생의 지혜를 나눕니다. 톡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지연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신우이의 공격도 계속됩니다. 봤어? 저 여자 진짜. 그 악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외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만나도 고개를 돌립니다. 카페에서 만나도 다른 곳을 봅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이해로, 서준호의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자신이 옹호할 수 있는 용커러지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지연은 서준호와 함께 파크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혼자 동호회를 다니며 찾던 그곳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준호와 함께, 아이들도 응원하며.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봤을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그곳에서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톡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봤어? 저 여자가 또 왔네. 아직도 그 남자하고 다니네. 한심하네, 진짜. 하지만 이지연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파크 골프 코스를 돌며 이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코스를 처음 다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로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갔던 그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길에서 다시 웃을 줄 몰랐습니다. 서준호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응원해 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8년 후, 저는 누구였나? 침묵의 여자, 죽은 남편의 아내, 자식들의 어머니.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 혼자인 여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여자.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본 여자, 동호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 여자. 하지만 여전히 혼자인 여자,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여자.
아직도 남편의 그림자 속에 있는 여자. 저는 비난받는 여자. 배신자 낙인이 찍힌 여자.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는 여자. 그리고 마침내 혼자가 되어버린 여자. 동호회까지 잃은 여자. 누군가를 만난 여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과 손을 잡은 여자. 처음으로 살아갈 용커러지를 얻은 여자. 죽음의 절벽에서 건져 올려진 여자. 저는 폭풍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은 여자. 아이들의 배신감과 톡방의 악플을 견딘 여자. 사랑과 비난 사이에서 선택한 여자. 미치도록 고통받았던 여자. 하지만 견디어낸 여자. 저는 진실을 말한 여자. 침묵을 깬 여자. 아이들의 손을 다시 잡은 여자. 용기를 낸 여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실을 택한 여자. 저는 새로운 일상을 사는 여자. 평범함을 누리는 여자. 아이들과 서준호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자. 드디어 평온해진 여자. 그리고 감사하는 여자. 그리고 지금 저는 완성된 여자입니다. 저는 8년의 시간을 거쳐 깨달았습니다. 죄책감과 사랑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절망과 희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완벽한 선택이란 없지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과부라는 이름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한 명의 여자로 살아갑니다. 상처받은 여자. 하지만 용감한 여자. 선택을 한 여자. 그리고 그 선택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자로. 파크 골프 코스에서 이지연은 공을 쳤습니다. 공은 홀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완벽하게. 마치 8년의 여정이 한순간에 축약되듯이 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비난받으면서도 오해받으면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서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둘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그녀의 8년의 여정을 응원하는 것처럼, 마치 그녀의 용커러지한 선택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 순간 이지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승리라는 것을, 비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도 알았을 겁니다. 하늘에서 아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아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는 것을, 비난받으면서도 혼자일 수 있었지만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이 소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얘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지연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서준호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기억을 품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톡방의 악플은 여전합니다. 진짜 뻔뻔하네. 과부가 뭐 하는 거야? 형부 영정 앞에서 이런 짓을. 신우이의 공격도 계속됩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이제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은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연이 한 선택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버지를 배신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 것일까요? 톡방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지연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이지연의 입장에서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아래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경험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시니어 뻔뻔은 항상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주변에 이지연 같은 여자가 있나요? 혼자가 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찾은 여자. 비난받으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지킨 여자. 아이들의 배신감을 견디며 용감하게 나아간 여자. 남편을 잃고도 다시 살아가려 노력한 여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감정적인 대가를 치른 여자. 만약 있다면 그녀를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과부가 아닙니다. 배신자가 아닙니다. 뻔뻔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살고 싶었던 여자일 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었던 여자일 뿐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그것은 여자들의 죄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용감하다라고.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그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라고.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